안녕하십니까. 정인지 연구원입니다. 이번 기초 세미나에서는 기술적 분석의 이해와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전통적인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이제 거래량과 보조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술적 분석이란 게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하시거든요. 펀더멘탈로는 어떤데 차트로는 어떠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게 의견이 갈릴 때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펀더멘탈이랑 차트는 항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항상 같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작년에 그 코로나 이슈 때문에 3월 달에 폭락을 했죠. 시장이 폭락을 하고 이제 4월 달 초부터 이제 반등을 시작을 했는데, 경제 지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월간 미국의 실질 소비 지출인데 4월 달 지표의 바닥을 찍고 5월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4월 지표가 언제 발표가 되냐 하면은 5월 말이나 6월 달에 발표가 되는데, 결국은 그때 주가는 이미 상당히 올라 있었죠. 그리고 4월 지표에 대해서는 전망이 굉장히 나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작년 기준으로 2분기에 되게 나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소비도 개선이 됐죠. 물론 이제 부양책의 결과이긴 했는데, 이렇게 그 당시로 놓고 보면 주가는 오르는데 경제지표는 되게 나쁘다, 내지는 반대로 경제지표는 되게 좋은데 주가는 막 빠진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게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뭔가 다른 결과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나고 보면 항상 같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펀더멘탈 지표를 안 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거의 같이 보는데 그 두 개의 지표 간의 언밸런스가 났을 때 과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단순히 차트로만 보시지 마시고 펀더멘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왜냐하면 펀더멘탈이라는 건 결국은 경제지표라든지 무슨 실적인데, 이 전망이라는 게 몇 달에 한 번 나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늦습니다. 근데 차트는 항상 먼저 반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곳에 괴리가 났을 때 사실은 차트 분석이 굉장히 파워풀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개념은 이제 지지랑 저항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박스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다, 하단을 이탈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지라는 건 이제 주가가 더 이상 이제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가격대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박스 하단선, 이런 데가 이제 지지대가 되는 거죠. 최근에 이렇게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81,000원 정도에서 계속 이렇게 지지가 되다가 이렇게 반등을 하는 이렇게 모양이 보였고, 지금 이제 저항대에 또 이렇게 근접을 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거 2019년도에 이제 삼성전자 일봉인데, 이렇게 얘가 이렇게 박스권에서 등락을 하다 이게 상단이면 저항인데, 저항을 이렇게 돌파를 하죠. 그럼 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지 저항이라는데, 저항은 잘 못 오를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고 지지는 안 빠질 가격이 높은 가격인데, 반대로 또 이 지지 저항이라고 항상 주가가 안 움직이는 건 아니죠. 저항도 돌파가 되고 지지도 무너지긴 하는데, 저항이 돌파되면은 보통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상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여기서 만약에 이게 지지대가 이탈했다 이러면은 이제 조정이 좀 길어질 가능성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지 저항이라는 개념, 이게 단순하게 박스권도 있지만 뒤에서 설명드릴 이평선이라든지 추세선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중요한 계기가 될 만한 가격대가 됐을 때는 우리가 모두 다 지지 저항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장이 보통 이제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승 추세라는 걸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걸 상승 추세라고 그러고, 여기서 이 저점대를 상승 추세에서 저점 연결한 걸 이제 추세선,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고점 연결한 건 추세 대선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추세 대선은 이렇게 상승할 때 보면 단기로 고점을 만들 때니까 어때요? 심리가 되게 강할 때죠. 그래서 심리적인 분출의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상승 추세에서 조정을 받을 때 추세선이 형성이 됩니다. 저점에서. 이성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잘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지지대 개념이고요. 추세선을 이렇게 이탈하게 되면 주가 흐름이 이렇게 변합니다.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하락 반전하거나 이렇게 되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일단 하락은 멈추게 되고, 추세대선이 있는데 이렇게 추세대선을 찍고 오다가 갑자기 추세대선까지 안 가고 저점이 여기까지 안 오고 좀 높은 데서 만들어지면 추세 자체가 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선을 이렇게 실제로 그려보시면 나란하게 가는 경우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벌어지거나 모이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추세선도 변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책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가만히 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선을 이렇게 그리는데 추세선이랑 추세대선이 이렇게 나란한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안정된 건데, 이렇게 벌어진다.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벌어진다. 이러면은 사실 조금 불안한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심리적인 분출이 굉장히 강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고, 추세선도 이렇게 있다가 이 기울기가 이렇게 강해집니다. 그래서 추세선이 기울기가 강해지기도 하고 또 완만해지기도 하고 이런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추세가 진행이 되고요. 그걸 이제 추적해 나가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도 하락 추세고 이것도 하락 추세고 하락 추세인데 그 하락 추세 고점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걸 중장기 하락 추세선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동평균선에서도 단기, 중기, 장기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추세선도 단기, 중기, 장기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단기 하락 추세선, 얘는 중장기 하락 추세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뭐라고 부를까요? 단기로는 하락 추세가 아니라 횡보인데 중장기로는 하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장을 놓고 지금이 상승 추세예요, 하락 추세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단기로는 어떻고 중기로는 어떻고 장기로는 어떻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세가 진행이 되면서 횡보를 하고 그다음에 추세가 반전이 되거나 아니면 계속 상승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동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이제 횡보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양을 한마디로 패턴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패턴이 얘가 추세에 가다가 지금 패턴은 어쨌든 횡보예요. 보통 횡보를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횡보하다가 하락 반전을 할지 아니면 계속 갈지 이걸 이제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높은 패턴을 추세 반전형 패턴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반대로 이렇게 가다가 쉬었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높은 패턴을 추세 지속형 패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추세 반전형 패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헤드앤숄더형 패턴, 확산형 삼각형 패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반전이 되려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얼핏 봐서도 뭐 이 폭이 10% 안쪽이고 변동성이 별로 크지 않다. 그러면 쉬었다 다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굉장히 커진다. 그러면 이거는 하락 반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헤드앤숄더라고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락 반전이 되는데 요걸 넥라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머리에서 요 넥라인까지 길이만큼 그 다음에 요 1차로 하락 목표치가 되는데, 여기서 뭐 더 빠질 수도 있고요. 문제는 이 폭이 시장 전체 크기 한 2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여기 굉장히 작게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반전형이라고 보기 어렵고, 요 기간도 보통 한 6개월, 길면 1년씩 걸립니다. 대세 고점에서 이런 모양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건 하이닉스의 사례인데 이렇게 어때요? 삼각형 형성은 되는데 점점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런.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죠. 급등과 급락이 반복하는 거. 하여튼 불안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시장은 뭐든지 조용하고 안정적일 때 추세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추세 반전형 패턴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상 이렇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속형 패턴이 가장 일반적인 게 사각형입니다. 이렇게 사각형. 박스를 형성하면서 가다가 박스를 형성하고 조금 등락을 하다가 또 뚫고 가고 또 쉬고 뭐 이런 식인데, 박스권 상단 돌파가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박스가 어때요? 10% 안쪽으로 나오면 좋습니다. 아주 작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박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추세 지속에 대한 신뢰가 강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삼각형이 있는데 우리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수렴형, 이등변 삼각형, 예를 들면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거를 상승 삼각형, 예를 들면 저점이 일정한데 고점이 낮아지는 걸 하락 삼각형이라고 그러죠. 하락 추세에서 이런 게 나오면 이제 하락세가 진행이 되다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상승하다 이런 게 나오면 추가로 뚫고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얘도 상승하다 이런 게 나오면 돌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케이스인데,
올라가다가 고점이 일정한데 저점이 높아지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매수세가 계속 높은 가격에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꼭지점 부근에서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거 이동평균선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활용 방법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121일 평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 모든 거에서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전 기술적 분석에서 121일 평선 딱 하나만 얘기할 것 같아요. 경기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 120일 평선에는 뭐예요? 지금부터 120일 전까지의 평균 가격에 반기잖아요. 분기가 2번 들어가요. GDP 발표가 2번 나오고 실적 발표가 2번 나옵니다. 이런 정도의 평균 가격이라면 시장에서 이게 그냥 정답이야. 이게 시장에서 보는 밸류에이션이야. 이렇게 말해도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소형주들은 모르겠지만 뭐 대형주, 삼성전자라든지 코스피 지수라든지 이런 애들은 121선을 돌파를 하면 보통 장기 추세 시작이 되고 이탈을 하면서 이렇게 이 장기 추세 끝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평선을 이제 보통 여러 개를 쓰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120일을 반하면 60일이죠. 60일 반하면 30일이고 30일 반하면 15일, 그거 반하면 7일, 3일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이평선들을 120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서 쓰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뭐 이평선이라는 게 이렇게 15일 이평선, 3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요런 데서 이렇게 지지저항으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 지지저항의 역할, 그다음 하나의 밸류에이션 기준,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120일 이평선, 경기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단기로는 3, 7일 이평선을 써요. 이제 3일 이평선은 언제 많이 쓰냐면 우리 잡주들 있잖아요. 막 날아가는 애들. 이런 애들은 3일선 안 깨고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한가로 계속 가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밸류에이션도 설명이 안 되고 흥분한 것 같은데 그때 중간에 팔자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고 또 너무 많이 올라서 어느 순간 폭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럴 때 3일 이평선만 보시면 돼요. 3일선이 안 깨지면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3일선이 깨지면 이렇게 막 급등을 했는데 3일선이 깨졌다. 그러면은 중장기 고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정리하시고 나오시면 되고 7일 이평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주는 아닌데 조정을 조금만 받으면서 계속 가는 애들이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8월 달까지 한 달 동안을 거의 안 쉬고 올랐는데 이럴 때 이제 7일선 이탈하는 걸 보고 조정에 들어가면 10월 달까지 계속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거죠. 요런 경우 이제 7일선은 조정을 조금 받으면서 꾸준히 가는 애들, 3일선은 약간 조금 흥분한 상태에서 계속 가는 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 그런 거 기준으로 활용하시면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장기 이평선은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은 중기로 약간씩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쭉 가는 애들은 15일 이평선을 잘 안 깨요. 15일 이평선을 깨더라도 3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보통 받는데 이건 나스닥 종합지수인데 30일 이평선만 이탈을 하면 결국은 뭐 나중에 가더라도 한 2달 정도 쉬죠. 지금도 이렇게 쉬는 중이고 뭐 어저께도 미국시장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이거는 신고가를 낸 게 아니라 이 조정 과정에서 이제 상승이니까 결국 우리가 30일 이평선을 이탈하면 좀 중기로 조정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평선의 구조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리자면 어쨌든 장기 이평선 120일 이평선이 중요해요. 60일 이평선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120일 이평선까지 이탈해야 시장이 완전히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평선들의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구조라는 말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중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나란하게 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장기 이평선도 속도가 이렇게 가고 있고 중기나 단기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나란하게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시장이 급등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천천히 좀 가다가 약간 쉬다, 좀 가다 쉬다 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 애들은 어때요? 신뢰가 굉장히 높아요.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속도는 느려 보이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중장기 평선이 나란히 가면 얘는 쉽게 추세가 반전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이평선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추세를 내다가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다 모입니다. 다 모여요. 이런 애들은 뭐예요? 이렇게 121선까지 쭉 다 모여버리면 어느 정도 조정이 중기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새로운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쨌든 기술적 분석의 아주 기초적인 개념들을 좀 살펴봤고 지지저항, 뭐 패턴, 이평선 이렇게 봤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아주 중요한 얘기만 말씀드렸는데 뭐 이것만 다 확실하게 활용을 하셔도 시장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래량과 보조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